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 함께하는 TMF 원투펀치의 투머치 풋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고 가장 이적 시장을 이제 아주 화끈하게 만드는 그런 리그인데,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는 초강팀들이 미드필더들을 이제 대거 지금 각기 데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과연 이 미드필더 농사가 어느 팀의 성공, 어느 팀의 실패로 이제 나중에 귀결이 될까? 물론 이거는 이제 시즌을 실제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거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쨌든 상황에서 이 새로 영입되는 미드필더들이 그 각각의 소속 클럽에 가서 어떠한 역할, 어떠한 활약을 하면서 팀을 어떻게 향상시키는 것을 지금 바라고서 영입을 하는 건지, 자, 오늘 이명철 해설위원의 고견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일단 맨 첫머리에 이야기할 클럽은 이명철 해설위원의 리버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리버풀이 오피셜이 가장 많아요. 빨리 떴죠. 네. 맥칼리스터랑 소보슬라이가 떴고요. 네. 소보슬라이가 비교적 최근에 떴는데, 사실 맥칼리스터가 이제 이적 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오피셜이 떠서 기대를 받고 있는 영입 중에 이제 하나가 됐죠. 네. 일단 맥칼리스터의 경우는 제 생각에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버풀은 다음 시즌 4-3-3보다는 3-2-4-1 전술을 그대로 쓸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후반기 때 리버풀의 연승을 이끌어준 전술이 3-2-4-1 전술인데, 아놀드를 중앙 미드필더처럼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썼던 방식이거든요. 예. 근데 아놀드가 그 자리에서 워낙 잘하기도 했고, 또 리버풀도 후반기 때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 포메이션은 지금 당장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놀드 선수를 포함해서 아놀드 선수 말고 어쨌든 미드필더가 3명이 더 필요한 거죠. 그렇죠. 중원에. 네. 근데 그 아놀드 옆에는 아마 파비뉴가 설 거예요. 네. 왜냐면 이번에 맥칼리스터, 소보슬라이 모두 3선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파비뉴의 역할 그대로 넘겨받을 선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파비뉴 한 명, 그리고 그 옆에 아놀드가 같이 3선을 꾸리면서 옆에 아놀드가 이제 파비뉴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 아놀드의 수비 부담은 백스리의 후방에 있는 선수들 로버슨, 반다이크, 코나테가 이제 메워주는 방식으로 그 윗선의 2명의 미드필더를 이번에 보강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왼쪽이 맥칼리스터, 오른쪽이 소보슬라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 소보슬라이 선수가 뭐 더 최근에 왔지만, 네. 소보슬라이 선수 얘기부터 해보면 제라드의 후계자 맞습니까? 맞죠? 아, 네. 그렇습니까? 나비케이타가 중간에 있긴 했어요. 네. 근데 나비케이타에 이어서 이제 또 한 번 라이프치히에서 왔다는 점이 좀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 아, 그건 꼭 뭐 예. 그렇게 연결될 일은 아니죠. 네, 네. 스타일이 너무 다르죠. 네네. 그러니까 나비케이타의 경우는 적어도 분데스리가에 있을 당시에는 기동력이 좀 좋았던 선수인데, 볼 운반과 같은 본인만의 어떤 센스 있는 플레이들의 장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소보슬라이의 장점은 역시 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킥하면은 제라드 선수가 일단 또 생각이 나요. 네, 그리고 지금은 또 아놀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오른쪽에 소보슬라이까지 가세가 돼서 킥력을 더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가 조던 핸더슨과 하비 엘리엇이 그동안 뛰었던 자리인데, 네. 핸더슨은 활동량이 무뎌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선수의 기술적인 투박함까지 좀 단점으로 지목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기술적인 역량의 하비 엘리엇을 선발로 기용을 했는데, 문제는 하비 엘리엇은 일단 나이도 어리고 아무래도 위치 선정이나 경합과 같은 부분에서 약점이 크다 보니까 두강은에게는 아직 준비가 좀 덜 되었던 자원이었죠. 네, 그리고 사실 그 높은 위치에서 뛰려면은 기본적으로는 공격력이 그래도 네. 받쳐줘야 되는데, 공격력이 좀 미덥지 못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모하메드 살라, 아놀드와 같이 오른쪽에서 트라이앵글을 형성하면서 공격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이 선수들은 기술적인 역량도 위치 선정도 핸더슨의 경우는 갈수록 떨어지는 폼까지 아무래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소보슬라이의 경우는 라이프치히에서도 좀 공격적인 역할을 부여받는 미드필더로 이제 오랫동안 뛰었던 선수인데, 속도나 경합 능력 모두 꽤 좋은 편에 속하는 선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리미어리그 스타일과 기본적으로 잘 어울릴 만한 선수죠. 네, 신체 능력이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발도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왼발의 킥이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는 선수입니다. 네. 무엇보다 제일 좋은 점은 스탯을 항상 확실하게 쌓는다는 점. 아놀드, 살라와 함께 좀 더 공격적으로 전진이 가능한 선수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살라가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측면으로 빠지기도 해야 되거든요. 특히 킥력이 좀 요구가 되는데, 소보슬라이는 그런 킥력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분명 오른쪽 측면에서 시너지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중원에서의 어떤 득점에 가세해주는 선수의 존재가 리버풀에게는 또 필요한 부분이었죠, 사실. 그렇죠. 네. 핸더슨이나 엘리엇이 그 역할을 못해줬고, 왼쪽에서는 커티스 존스가 그래도 점점 득점력이나 공격력을 좀 올려주고는 있는데, 여전히 성장 중인 자원이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박스 쪽으로 진입해줄 수 있는, 들어가줄 수 있는 공격적인 미드필더가 필요했었어요. 소보슬라이는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대가 되고요. 맥칼리스터는 아마 왼쪽에 좀 전진되는 미드필더를 맡을 텐데, 소보슬라이가 영입됐으니까 이제 윤곽이 더 명확하게 잡혔습니다. 소보슬라이보다는 그래도 약간 처진 위치에서 뛸 가능성이 있고, 네. 처진 위치지만 그래도 파비뉴, 아놀드보다는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될 거예요. 맥칼리스터가 브라이튼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보다는 주로 공격과 미드필더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할 때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플레이메이커 성향이 있는 선수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근데 오히려 상대 수비 미드필더 사이에 좁은 공간에 있을 때는 약간 경기에서 가려지는 경기들도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이번 시즌 말고 그 전 시즌까지 2021-22 시즌까지 맥칼리스터가 브라이튼의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왔을 때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앙 미드필더 혹은 조금 연결고리 역할을 보여받았을 때 본인만의 볼 간수 능력, 경합 능력과 드리블 또 이 전진 패스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맥칼리스터가 패스의 이음새 역할, 전환 역할, 공격을 풀어주는 역할을 분명히 잘 맡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2-4-1 전술 중심으로 파비뉴, 아놀드, 맥칼리스터, 소보슬라이. 뭐 많은 분들은 소보슬라이, 맥칼리스터의 소맥 조합이라고 벌써부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이상하게 그런 이름들을 잘 지어내요. 네. 기가 막힙니다, 진짜. 네. 대단한 센스죠. 네. 네, 이 소맥 라인까지 두 명 다 기대가 되는 부분은 역시 활동 범위가 좀 넓은 편이기 때문에 클롭 감독이 원하는 전술적인 부분에 분명 부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명 다 킥이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보슬라이 선수 공포의 킥이지만 맥칼리스터 네. 선수도 또 아주 상당히 또 기술적인 킥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구성될 미드필드 진영 점수를 주신다면 어느 정도 주시나요? 저는 이제 아직 시즌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90점까지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 좀 짠 거 아니에요? 아, 좀 짠가요? 네. 하지만 팬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시즌의 성공 여부와 별개로 그냥 보강으로만 놓고 보고 네. 거기서 이제 만점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80점까지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100에 80이면은 지금 팬심을 고려할 때는 그렇게 나쁜 점수는 네. 아니고 상당히 희망적인 점수를 주시는 거죠. 미드필더에 한해서는 정말 좋은 보강을 했고 여기에 커티스 존스가 최근 21세 유로 이 경기를 보더라도 꽤 성장을 했거든요. 아, 네. 그런 점들을 보면 존스, 여기에 맥칼리스터, 소보슬라이까지 중원에서 파비뉴 선수가 이번 시즌에 좀 좋은 폼만, 새 시즌에 좋은 폼만 좀 보여준다면 중앙 미드필더를 적어도 지난 시즌보다는 그래도 걱정을 좀 덜 상태로 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최상위권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변수들, 작용될 수 있는 변수들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 리버풀의 변수가 오히려 미드필더보다는 센터백 쪽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 오히려. 네, 반다이크, 코나테, 마팁, 조고메스인데 사실 반다이크는 그렇다 치더라도 코나테의 잠부상, 마팁의 기량 저하 잠부상, 조고메스의 마찬가지로 기량 저하 잠부상 예. 이런 부분들을 보면 센터백 쪽에 쓸 선수들이 지금 너무 부족하거든요. 백스리로 이제 변형적인 포메이션을 그리는데 로버슨이 왼쪽을 커버해주고 있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로버슨을 이제 좀 더 공격적인 역할을 올리고 뒤를 받쳐줄 수 있는 왼발 센터백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입하나요? 해야 된다고 봐요. 이 센터백의 변수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네, 소보슬라이도 네. 이제 장점은 얘기했지만 아직 볼 간수 능력이나 종종 패스 미스가 나오는 단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 라이프치히의 팀 템포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발생됐던 실수들이 나왔다고 보이고요. 리버풀 템포에서는 조금 더 이 선수가 편안한 경우에서 비교적 정확한 패스 능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자, 그러면 또 다른 영입이 완료된 선수로서는 토트넘의 제임스 메디슨 선수가 있습니다. 이 메디슨 선수는 아무래도 토트넘이 뭔가 중원에서 플레이메이커 성향의 선수가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제 질문은 이겁니다. 네. 메디슨이 정말 그 과거의 에릭센처럼 경기를 좀 풀어줄 수 있고 또 케인 선수 아래쪽에서 진짜 플레이메이킹, 찬스 메이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적합한 유형의 잘 들어맞는 선수냐? 그렇게 본다면 아니에요. 아, 아닙니까? 네. 근데 설명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준을 바꿔야 되는데 플레이메이커보다는 공격에 가담되거나 스탯을 쌓아줄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는 득점까지 해줄 수 있는 미드필더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거는 맞습니다. 스탯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스탯 뭐 정말 중요하죠. 스탯만 쌓는 선수들이 저 욕도 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탯 쌓아주는 선수가 스탯 안 쌓아주는 선수보다는 월등히 좋죠. 그럼요. 네, 스탯 쌓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네. 그런데 이 메디슨 영입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그래도 필요한 영입은 맞았다. 네. 왜냐면 토트넘의 미드필더진이 스킵, 뭐 벤탄쿠르, 여기에 호이비에르 그리고 비수마 등 네, 등의 네, 선수를 네, 봤을 네. 때 기존의 구성은 활동량은 풍부하고 많이 뛰는 스타일이지만 너무 기본적인 플레이 스타일이 후방에 좀 치우쳐져 있는 선수들이었어요. 기술적으로도 좀 투박한 면이 많이 보인다는 점과 또 하나는 활동 반경이 대부분 후방에 머무르다 보니까 윗선으로 올라가는 선수들 그리고 박스를 좀 타격해 줄 수 있는 선수들 스탯을 쌓아줄 수 있는 선수들 이런 유형이 전혀 없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됐거든요. 어쨌든 메디슨 선수는 킥 능력도 있고 기술적인 역량도 뭐 충분히 네. 갖고 있고 다만 이제 경기를 전체적으로 좀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유형까지는 아닌 거죠. 그렇죠. 레스터 시티에서도 꼭 그 역할을 안 주더라도 수비형 미드필더의 은디디와 같은 선수들이 빌드업이 안 되면 메디슨이 어쩔 수 없이 내려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메디슨이 하프라인 지점으로 내려왔을 때는 그 위쪽에 있을 때보다 시야가 좁아지는 경향이 있었고 네. 그리고 볼을 운반하는 데에는 사실 기복이 좀 있다 보니까 압박을 받았을 때 중앙 지점에서는 많이 뺏기더라고요. 미드필더진이 지금 이대로 보강이 안 된다는 전제로 봤을 때
메디슨은 박스로 들어가는데 케인이 또 내려와서 막상 플레이메이킹은 케인이 하고 골문 타격은 메디슨이 하는 그림이 어쩌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메디슨이 그래도 골을 많이 잡아내 준다면 나름대로 뭐 메디슨 없을 때보다는 한결 나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럼요. 생각은 들죠. 네, 왜냐하면 이런 유형의 선수가 토트넘에는 없었고 네, 필요했기 때문에 네. 레스터가 또 강등이 되면서 이전보다는 이적료를 좀 저렴하게 데려온 감이 있거든요. 사실 다른 클럽들이 노린다는 썰도 꽤 있었는데 그래도 토트넘이 데려왔습니다. 뉴캐슬과의 경쟁에서 이긴 점도 꽤 메리트가 있고 네. 제가 볼 때는 메디슨도 필요한 영입은 맞습니다. 하지만 메디슨이 해주지 않는 또 다른 역할, 후방에서의 기술적인 역량을 지니고 경기를 풀어줄 수 있는 선수의 보강이 이루어져야 토트넘 중원의 본질적인 체질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점수상으로 보면 몇 점 주시겠어요? 그럼 아까 리버풀은 80점인데. 토트넘으로 봤을 때 아직은 60점. 네, 60점. 네, 왜냐하면 그 본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삼선 보강이 정말 잘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녹화 기준으로 오피셜 난 선수 또 한 명. 맨체스터 시티의 코바치치 선수, 빈도안 선수가 떠난 자리를 근본적으로 이제 메우러 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균도안보다는 조금 활동 반경은 아래에 머무를 수 있다. 네. 균도안은 사실 활동 반경 자체는 물론 아래에 머무를 때도 있었지만 박스 안쪽에서 골문에 이제 슈팅을 때릴 때 혹은 센스 있는 플레이를 보여줄 때 그래서 도움이나 골을 기록할 때 저는 균도안의 존재감이 가장 많이 보여졌다고 보거든요. 아, 사실 뭐 트래블 하는 데 있어서 빈도안 선수가 정말 소금 같은 역할을 했죠. 그렇죠. 모든 한 명 한 명의 선수가 다 역할을 네. 했지만 빈도안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균도안이 빠지고 코바치치가 영입된 것 같은 타이밍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두 선수의 역할과 스타일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균도안은 박스를 타격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그 특유의 기술적인 역량, 올바른 위치 선정 등으로 솜씨나 센스를 보여주긴 했지만 문제는 이 선수가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는 그리고 3-2-4-1 전술로 한 명의 커버 범위가 좀 지금처럼 줄어드는 그런 이점을 누리기 전에는 균도안의 부족한 운동 능력이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네. 균도안 선수가 사실 부상 등의 여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전보다 신체 능력이나 활동량이 떨어졌는데 넓은 범위를 커버해야 될 때 발이 느리거나 움직임을 못 가져가다 보니까 압박을 할 때 간격이 벌어지고 측면 쪽으로 이 선수가 빠져줘서 윙과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 움직임이 안 나오면서 고립되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좀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코바치치는 균도안하고는 스타일이 다르죠. 오히려 코바치치는 활동 반경이 넓고 볼을 잡았을 때 상대 압박을 풀어내면서 드리블로 볼을 끌고 갈 줄 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진 능력이 코바치치 선수 예전부터의 특기 중에 하나죠. 네, 중원에서 활동량을 가져가는 부분 그리고 볼을 운반하면서 상대 압박을 풀어내고 밑선 지역의 선수들에게 볼을 배달할 수 있는 플레이 상황에 따라서는 아마 윙과의 스위칭도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역할들은 코바치치가 균도안보다는 조금 더 잘해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코바치치의 영향력은 균도안의 영향력보다는 조금 더 아래쪽에서 팬들에게 보여질 가능성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맨시티의 미드필드는 기본적으로 로드리 선수가 지금 뭐 그 자리에서는 거의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더브라이너 선수가 나이가 들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더브라이너 선수의 클래스는 또 말을 해주지 네.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스톤스 선수도 미드필더로서 정말 훌륭한 역할을 또 해준 지난 시즌이었고 여기다가 이제 코바치치다 그러면 여전히 맨체스터 시티의 미드필드 진용은 세계 최정상급이다. OX. 레알 마드리드가 엄청난 중원 보강을 했잖아요. 예,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 최강급은 아닐 수 있다. 아, 세계 랭킹 1위는 아닐 수 1위는 있다. 아닐 수 있다. 예, 더브라이너가 있는데? 근데도 아닐 수 있다. 로드리가 있는데? 근데도 아닐 수 있다고 봅니다. 와, 네. 자, 이분이 리버풀 팬입니다. 리버풀보단 강합니다. 하지만 네, 그거 맞아요. 맞는데 그렇습니까? 코바치치를 영입했지만 한 명 정도는 더 영입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균도안이 나갔고 코바치치는 굳이 따지면 균도안과 플레이를 비교해봤을 때 골문을 타격하는 플레이는 사실 코바치치는 아쉬워요. 슈팅 능력이나 도움을 주는 어떤 키패스 능력 이런 부분은 확실히 균도안이 더 우위가 있고 코바치치는 굳이 따지면 여기서는 실수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맨시티의 미드필드 진영은 업그레이드라고까지 말하기에는 약간 껄쩍지근한가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게다가 코바치치가 가지고 있는 잔부상 이력이 있고 코바치치도 골문 타격이 안 되고 더브라이너도 기량이 조금 떨어지고 있고 윙포워드에 있는 포드는 물론 잘할 것 같긴 하지만 그릴리시, 마레즈 다 좀 뭔가 애매함이 있거든요. 베르나르도 실바도 마찬가지고요. 또 거기는 이제 이적 시장에서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네. 약간 봐야죠 또. 그래서 지금 이대로면 혹시 엘링 홀란만 전방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코바치치 선수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 저희 녹화 기준으로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선수들은 완전히 오피셜한 선수들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은 오피셜에 가까운 선수들이 많죠. 네. 묻겠습니다. 아스날의 데클란 라이스 영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에 대해서 1억 파운드는 너무 비싸지 아이 뭐 않습니까? 벨링엄도 있고 한데 뭐. 네, 이 가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로 다른 선수들과 다르게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이 확실한 선수입니다. 그렇죠. 제임스 메디슨 선수도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검증은 된 선수지만 라이스는 그 자리에서 분명 리그 탑급이라고 봐도 무방한 폼을 메디슨보다는 좀 더 긴 기간 동안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로드리랑 붙으면 어떻게 되죠? 로드리가 로드리가 이기죠. 라이스 대 로드리 하면 저는 어찌됐건 모든 것을 종합해봤을 때는 로드리 선수가 아직은 좀 우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패싱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라이스는 훌륭한 선수인 건 맞죠. 너무나도 맞죠. 네. 그 검증된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웨스트햄의 에이스라는 점. 어느 팀이건 에이스를 그 팀이 강등당하는 아픔을 겪지 않고서야 이적료를 굳이 내려서 부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홈그론이 되는 선수. 네. 게다가 이 선수는 웨스트햄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어요. 이 선수가 저는 최고의 장점이 좌우전환 패스를 뿌릴 때 나온다고 보거든요. 네네. 근데 다행인 점은 아르테타 감독의 아스날이 전술적으로 좌우전환을 굉장히 많이 시도하는 팀이고 웨스트햄 경기를 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라이스가 좀 더 패스를 잘할 수 있는데 모에스 감독의 단조로운 전술 때문에 조금 그 패스를 더 보여주지 못한 면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패스에 관련된 스탯이 네. 아스날에 와서는 이거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전 그렇게 봐요. 아, 아스날에 그렇습니까? 오면 그 기대치에는 그래도 부응할 수 있다. 왜 모에스 감독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우승했는데도 생각보다 많은 웨스트햄 팬들에게 지지를 못 얻고 있는지를 생각했을 때 그 공격의 단조로움 속에서도 이 정도의 빌드업을 이끄는 능력을 보여준 선수에 대해서는 그 기량을 저는 높게 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티 선수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수비적인 안정성이 파티보다 확연히 높죠. 그렇죠. 네, 그리고 웨스트햄에서 보여준 모습은 라이스가 경기 조율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런 점들까지 보면 라이스가 분명 아스날 3선의 플러스 효과를 가져다줄 선수고 앞서 언급드린 요소들이 있으니까 이적료는 높게 부를 수밖에 없었다. 물론 여기 하베르츠 선수도 이제 미드필드 쪽에 가세가 될 그런 자원으로 아마 분류가 될 거예요. 아스날의 전력 향상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저는 라이스가 오피셜이 뜬다고 보면 네. 마찬가지로 75점을 주고 있습니다. 80점까지 가지 않았던 이유는 하베르츠에게 결국은 따라오는 결정력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라이스도 정말 좋은 영입인 건 맞으나 사실 이적료는 비싸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다른 팀 대비 비용이 좀 컸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80까지 가기는 좀 무리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풀백 보강을 좀 잘하면 제 생각에 맨시티가 그런 것처럼 오른쪽 풀백을 3선 옆에 두면서 3-2-4-1 전술을 아르테타 감독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또 맨시티와는 원래 같은 계열 아닙니까? 전술적 색깔 자체가. 그런 점을 보면 그 풀백의 선수가 거의 미드필더에 준하는 플레이 스타일을 지닌 선수로 중원 경쟁에 합류한다면 이 점수는 올라갈 수 있다. 뭐 리버풀도 아까 그 포메이션 말씀하셨고 비슷한 팀들이 많아질 수 있네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면 펩 가르디올라가 트래블을 이루면서 이 포메이션과 약간 M자 형태의 후방 빌드업 전형이 어느 정도 유럽 축구의 대세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M자 형태가 맨 처음 나온 거는 사실 1925년 이후에 아스날입니다. 그 유명한 WM 포메이션. 거기서 사실은 3명의 수비수를 빌드업의 베이스로 두는 그 형태가 처음 나타났거든요. 그 사실은 그 과르디올라 감독도 그 형태상으로만 보면 아스날한테 배운 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물론 그때는 이제 움직임의 세부적인 원리 자체가 지금과는 다르긴 했습니다만 그냥 진영을 놓고 있는 것만 따졌을 때는 그 WM 포메이션이 지금 과르디올라 감독이 활용하는 포메이션의 원조다 이렇게 볼 수는 있다라는 말씀을 어쨌든 드리겠고요. 하베르츠 선수 얘기도 잠깐 나왔으니까 오늘 사실 원래 할 선수는 아니었는데 잠깐 얘기해 주세요. 그 하베르츠까지 포함된 상황에서 75점 주셨거든요. 전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될 것 같다? 최전방 공격수에서 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는 수비도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견제를 더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래에서 위로 출발할 경우에는 위에 있는 자원이 보통 공간을 좀 잘 만들어주고 수비를 당겨줬을 때 그 공간상의 이점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아스날은 그 구성이 딱 맞습니다. 최전방의 제주스는 넓게 이동하면서 수비를 끌어당겨줄 수 있는 선수고 아래쪽에 있는 하베르츠는 침투가 좋아요.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거기서 제수스가 발생시켜주는 공간 또 윙포워드가 벌려주는 공간에서 침투를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선수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제수스 선수와의 연계에 의해서 정확한 침투를 했을 때 마무리만 성공할 수 있으면은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물음표를 지금 약간 붙이시는 거죠? 아직은 물음표가 붙어야죠. 하지만 위에서 경합을 받으면서 때리는 슈팅과 아래에서 분명 좀 열려있는 상황에서 때리는 슈팅 또 팀의 주포라는 어떤 무게감 있는 위치와
미드필더로 뛸 때는 사실 주포라는 무게감은 아마 하베르츠 본인도 심리적으로는 조금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아스날에서는 주포까지 할 네. 필요는 없죠. 주포는 사카도 있고 굳이 따지면 사실 위치상으로 보면 최정만 교수도 제수스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점들을 보면 하베르츠가 좀 더 단점보다는 장점들, 간결한 연계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의 장점들이 저는 좀 더 녹아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하베르츠도 생각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 비용은 네. 저도 조금 약간 쓰라린 부분이 있고 네. 그 장지현 위원이 아주 좋아하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비용을 좀 크게 신경 쓰신다면 70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아스날 팬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토트넘 60점이었죠. 네. 리버풀 80점, 아스날은 70점에서 75점. 맨시티는 혹시 주셨나요? 코바치치를 저는 주전급으로 생각하는 영입은 아닌 것 같아서 아마 균도안이 나가면서 또 뭔가 플랜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언급될 선수는 역시 오피셜이 나진 않았지만 저희 지금 녹화 기준으로는 메디컬에 들어갔다라는 기사까지도 있어요. 네. 마운트 선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나 감독은 이 에릭센 자리에 있는 선수를 굳이 3선에 계속 고정시키기보다는 올려보내기를 원한다고 많이 인상을 받았거든요. 네. 카세미로라는 선수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넓은 범위를 수비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선수고 오히려 테나 감독의 스타일상 에릭센 자리에 있는 선수가 좀 더 올라가면서 전방 압박에 참여하거나 왼쪽의 공격에 있어서 레시포드나 루크쇼를 도와줄 수 있는 혹은 상황에 따라서 왼쪽 윙에 산초가 나왔을 때 산초와 아기자기한 연계를 통해서 같이 전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이제 산초도 합을 맞춰주는 동료가 가까이 와주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전보다는 편한 환경에서 뛸 수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마운트 선수의 경우에는 사실 영리한 오프 더 볼 움직임이 좋았던 선수고 네. 또 슈팅력에 의한 득점포도 상당히 무서웠던 선수인데 이제 맨유 팬들이 가지실 법한 불안감은 올 시즌 첼시에서의 폼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원인이 혹시 어디 있다고 보세요? 기사들을 보면 컨디션이 좀 안 좋았다는 얘기들도 있긴 했었어요. 시즌 중에 뉴스들을 봤을 때 부상을 좀 안고 뛰었던 것이 아닐까라고도 좀 볼 수 있고 보면서 제가 좀 느꼈던 부분이긴 하지만 이 선수가 좀 벌크업을 하면서 오히려 밸런스가 좀 안 맞는 느낌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네. 물론 이게 정말 정확하게 코칭들의 어떤 보고서들을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전문인들의 어떤 자료는 아니지만 왠지 벌크업을 하고서 타이밍상 마운트의 폼이 장년되면서부터 서서히 좀 내려오는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예. 몸이 더 커진 대신에 턴 동작에서의 민첩성이 조금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선수가 턴 동작에서 전방을 바라볼 때 볼을 지켜내는 플레이가 어려워지게 되고 돌아서는 게 안 되다 보니까 뺏기거나 아니면 시야가 좁아지면서 연결고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저는 좀 발생을 했다고 보고요. 결국 저는 역시 잠부상의 이슈가 따라왔을 수도 있고 벌크업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밸런스가 조금 해쳐진 이유도 있지 않을까. 이 두 가지로 일단 좀 마운트의 폼 조화는 바라보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텐하우 감독은 네. 마운트 선수가 왜 필요한 거죠? 활동량이죠. 네. 에릭센이 가져가지 못하는 활동량. 에릭센도 물론 많이 넓게 뛰는 스타일은 맞는데 나이도 있고 건강상의 이유도 좀 있겠고 역시 여러 경기들을 계속 폭넓게 많이 뛰게끔 전술적으로 역할을 부여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왼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 전진이 안 되면서 풀백으로 나왔을 때 루크쇼가 과부하에 걸리거나 아니면 왼쪽 윙에 있는 선수가 고립이 되거나 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왼쪽 윙에서 뛴 선수들을 보면 레시포드 말고는 선발로 뛰었을 때 잘해준 선수가 없었어요. 네. 가르나초도 조커로만 잘했지 선발로는 많이 좀 힘들어했었고 산초도 어려움을 겪긴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왼쪽 미드필더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나름 윙 선수와 같이 연계를 해주거나 윙에게 따라오는 어떤 견제들을 분산해주기만 해도 이 위치에 뛰는 선수가 조금은 더 편한 환경에서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운트 선수의 몸 상태만 좀 예전 비슷하게 좀 올라간다면 네.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역량은 있는 선수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카세미루, 브루노 페르난데스, 메이슨 마운트 요렇게 구성되는 미드필드 몇 점 주시겠습니까? 아직 마운트의 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네. 약간 미정입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네. 이것도 사실 맨유 팬분들 불만이 있을 텐데 좀 비싸게 주고 영입한 느낌이 있어요. 아니 왜 첼시 좋은 일을 다들 시켜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첼시 구하기 뭐 연합이에요 이거? 전 세계가 그 첼시를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마운트 선수 폼은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다. 맞습니다. 아스날은 아까 2명 영입해서 75점이었잖아요. 네. 맨유는 1명이기 때문에 65에서 70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거보다 점수가 높아질 수도 있고 네. 마운트 선수가 폼이 안 좋다 그러면 이보다 내려갈 수도 있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마운트가 오면서 분명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부담이 많이 덜어질 거예요. 그 부분은 향상될 부분으로 본다. 네, 그래서 마운트 영입을 막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근데 이 가격이라면 좀 더
니스크가 덜한 선택도 있지 않았을까. 뭐 라비오 선수가 물론 계약 협상 과정에서 좀 틀어진 부분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본인이 좀 이제 맨유 이적에 여유 있었다는 전제를 만약에 한다면 어쩌면 위험 요소는 라비오가 좀 적었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왼발이라는 이점도 있고 무엇보다 FA로 만약에 데려올 수 있었다면 그대로 가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강인 선수도 저는 비슷한 부분에서 네. 좀 리스크가 덜한 선택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 네. 자, 이제 그 다음 선수로 말씀드릴 선수. 약간 조금 놀라운 영입이기도 한데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토날리 선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좋은 영입입니다. 아, 네. 미드필더를 원했던 이유가 뎁스가 얇았어요. 조엘링턴, 조윌로, 그리고 기마랑이스 여기에 션 롱스테프, 네. 엘리언 앤더슨이라는 선수도 있기는 한데 장기적으로 뭐 공격형 미드필더 아니면 뭐 측면을 좀 볼 줄 아는 왼쪽 성향의 선수로까지 성장을 할 수는 있겠으나 1군에서 검증된 선수로만 봤을 때 겨울 이적 시장 이후로 뉴캐슬의 미드필더는 그 4명이서 네 그냥 운용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4명이서 계속 돌아갔죠, 사실은. 네. 네. 심지어는 3명의 미드필더를 고정적으로 두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뉴캐슬은 허리 쪽의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 토날리 영입으로 중원의 뎁스를 채웠고 무엇보다 가장 반길만한 요소는 기마랑이스에 대한 의존도를 정말 많이 줄일 수 있게 됐어요. 토날리 선수가 와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토날리, 기마랑이스, 아마도 조엘링턴 네. 이렇게 이제 구축이 될 공산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모양으로 구축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선발 시트 지상에는 4-2-3의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토날리랑 기마랑이스 중에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그러면 역삼각형으로 분명히 변형이 일어날 겁니다. 이거는 토날리 선수도 올라가서 볼을 운반하고 전환해주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공격진에게까지 패스를 배급해줄 수 있는 선수고 기마랑이스를 우리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좀 더 윗선에서 뛰는 미드필더로 봐야 돼요. 후방에 남아있기보다는 중앙 미드필더 로 연결고리 역할, 상황에 따라서는 공격적으로의 직접적인 가담까지 다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토날리랑 기마랑이스는 서로의 플레이 스타일이 한 명이 올라갔을 때 다른 한 명이 도와줄 수 있는 정말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중원조합이 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은 겹친다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쪽의 시너지가 날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왼쪽 풀백까지 좀 보강이 된다는 전제하에 왜냐면 덴번 선수는 전진 능력이 아쉽고 메타겟은 새로운 시즌의 폼을 지켜봐야 되니까요. 그러면 좌우 풀백이 모두 올라가는 그림을 아마 에디하우 감독은 그리지 않을까 싶고 트리피어가 전진이 돼서 트리피어 쪽에서 볼이 좀 굴러갈 때는 오른쪽에 기마랑이스가 전진하고 반대로 뭐 왼쪽에서 이제 볼이 좀 이동할 때는 왼쪽에 토날리 선수가 전진하고 전술에 따라서 분명 좌우 중앙 미드필더 중에 한 명씩 전진하는 방식으로 중원을 더 유연하게 꾸릴 수 있는 게 지금 에디하우 감독의 뉴캐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두 선수라면 옆에는 그래도 조엘링턴 선수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약간 피지컬적인 무게감을 좀 더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션 롱스테프는 지금처럼 일단 스쿼드에 구멍을 좀 메워주는 만능 준주전 역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백업 역할로 활동량을 가져가주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일록은 좀 위치 선정에 애를 먹거나 경기에서 지워지거나 좀 겉도는 모습들이 우려했던 들을 나왔기 때문에 역시 조엘링턴의 폼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조엘링턴, 기마랑이스, 토날리 네. 이 구성은 몇 점 주시겠습니까? 이 구성은 꽤 안정적인 조합이고요.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여기도 70점은 줄 수 있지 않을까. 최소 70점. 네. 그보다 좀 높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거 꽤 만약에 잘 돌아간다면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한 명은 더 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뎁스 면에서 조금 부족하다. 중원 뎁스가 부족하다. 딱 요 베스트 11 요 세 명만 딱 보면 베스트 11만 보면 저는 85에서 90도 가능합니다. 퀄리티 높죠, 분명히. 네, 퀄리티는 진짜 높죠. 근데 뎁스는 좀 모자른 면이 있어요. 여전히 윌록이 나왔을 때 생각보다 역할을 못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염려가 좀 크고 션 롱스테프도 어디까지나 만능 백업의 역할이긴 한데 주전으로 나왔을 때는 줄 수 있는 역할에 전 제한이 좀 걸린다고 보거든요. 더 큰 야망을 고려할 때는 네. 조금 이제 부족함들이 있죠. 왜냐면, 윌록 선수, 네. 롱스테프 선수가. 왜냐면 원래 계획은 사실 뉴캐슬도 메디슨을 품는 거였는데 네, 메디슨에게 부여하는 역할이 조엘링턴과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박스를 타격하는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역할. 그게 보강됐다면 뎁스까지 채워지면서 뉴캐슬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플랜이 깨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미드필더 보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판가름 지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마지막 선수인데 요 선수는 첼시행이 유력하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다른 클럽들의 러브콜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모이세스 카이세도 선수. 지금대로라면 확실히 첼시가 좀 유력해 보이긴 한데 네. 첼시가 좀 긍정적인 점은 여러 팀들이 도와준 덕에 첼시가 판매 수익이 어쨌든 좀 이제 큽니다. 돈이 많다. 네, 판매 수익이 큽니다. 특히 가장 참. 역할을 해준 사우디. 네, 그래서 카이세도 영입 경쟁이 막판까지 붙어도 네. 궁극적으로 첼시가 유리할 것이다. 충분히 첼시에게도 필요한 유형이라고 보고요. 네. 또 카이세도는 저는 어느 팀을 가더라도 잘할 유형의 선수라고 생각해요. 가서의 역할은 역시 3선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게 될 겁니다. 근데 물론 카이세도 이상으로 좀 더 볼을 잘 굴려줄 수 있는 선수가 추가적으로 미드필드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많이 뛰면서도 기술적
기술적인 선수는 사실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카이세도는 그런 유형입니다. 은골로 캉테에도 많이 뛰면서 움직임을 정말 폭넓게 가져가고 영향력이 대단했던 선수지만 그 캉테보다도 패스 능력은 제가 볼 때 카이세도가 더 좋다고 보이거든요. 운반 능력도 마찬가지고 빌드업에 있어서 좀 더 1차적인 중심 역할을 맡아주는 선수가 카이세도는 아닐 거예요. 그 역할은 조금 더 조율을 잘해주고 볼을 잘 구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엔소 페르난데스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둘 간의 조합으로 3선을 꾸린다고 봤을 때 확실히 첼시도 중원이 매우 강해지는 보강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만약에 엔소 카이세도의 앞에 크리스토프 은쿤쿠면 어떻게 됩니까? 은쿤쿠, 카이세도, 엔소 쪽이 고민이라기보다는 결국 관건은 또 최전방입니다. 아, 최전방 그러니까? 보강이 네. 안 되면 갑자기 은쿤쿠가 지금 위치보다 더 올라가서 뛰어야 될 수도 있어요. 뭐 은쿠쿠 선수가 사실은 9.5번, 네. 뭐 9번, 뭐 10번 역할 다 되기는 되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또 세컨톱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은쿤쿠 효과가 조금 무뎌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아쉽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은쿤쿠, 카이세도, 엔소로 구성된 중원 조합은 이거는 조합상으로도 진짜 최상의 조합이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다 계속 점수 내주셨고 사실 맨시티만 점수 안 내주셨는데 네. 그 첼시는 뎁스까지 고려하면 어떻게 되죠? 저는 지금 75는 충분히 가능한 점수가 아닌가. 그래도 8자까지는 안 갔어요. 8자까지는 안 갔어요. 네, 왜냐면 좀 더 그 뎁스에 있어서 후보들 보강이 그래도 돼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엔소, 카이세도, 은쿤쿠만 보면은 이거는 한 90점 줍니까? 이거는 아까 뉴캐슬도 그랬듯 85에서 90까지 가능하죠. 오. 주전으로만 봤을 때. 유망주들 임대 안 보내고 그냥 잔류시켜서 뎁스에 합류시키는 것도 그림을 그릴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것도 어쨌든 이 선수들의 어린 나이들을 봤을 때는 위험 요소가 좀 있는 선택이고 한 번에 코바치치, 치크, 캉테처럼 기존의 중원 자리를 좀 차지했던 선수들이 겨울에 조르지뉴까지 포함을 해서 네. 갑작스럽게 이탈이 좀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동시 이탈이 어떤 상황을 발생시킬지는 모르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뎁스를 채워줄 수 있는 백업 자원에 대해서는 그래도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세 명만 비교하면 네. 그 맥칼리스터, 소보슬라이, 파비뉴 여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첼시가 좋아 보여요? 그러면 첼시가 더 좋아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그러면은 리버풀 파비뉴가 위험 요소가 그 있습니다. 리버풀 그럼 3명하고 뉴캐슬 3명하고 비교하면 어디가 좋아 보여요? 리버풀과 뉴캐슬을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전 뉴캐슬이 좋아 보여요. 자 그러면은 리버풀 3명하고 저 라이스, 저 웨데고르, 네. 하베르츠 비교하면 어디가 좋아 보여요? 야 아스날이 좋아 보입니다. 잠깐만. 리버풀이 제대로 한 거 맞아요? 그러면은 한 거는 맞아요. 얘기가 좀 이상한데? 근데 한 건 맞는데 그게 있습니다. 보강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준 이유가 이미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했어요. 아 리버풀은 원래 바닥이었다. 네, 그러니까 미드필드가? 보강 자체로 보면 잘한 건 맞는데 어차피 한 시즌 만에 모든 그림을 다 완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아 그리고 다른 클럽들이 또 잘하고 있다. 네. 리버풀만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아직 3선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리버풀이 다른 팀들보다는 조금 불안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돈이 많긴 많아요. 네. 리버풀이 보강을 잘했는데 다른 클럽 다 까고 보니까 뭐 그렇게 꼭대기인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야 대단하다. 네. 경쟁이 처철한 것 같아요. 1억 유로 이런 게 그냥 막 나가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네. 네. 사실 말이 좀 안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오늘 투머치 풋볼 이명철 해설위원과 너무도 뜨거운 요즘 주제에 아주 심도 있게 아주 분석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미드필드 전쟁 어떻게 되고 있나 이명철 해설위원의 정말 흥미로운 여러 가지 유익한 분석들을 여러분들 재미있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